천장을 찢을 듯한 겨울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던 1892년 1월 2일의 깊은 밤, 프랑스 칸의 한 호화로운 저택 침실 속에서 한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 모파상, 당대 유럽 전체를 뒤흔든 천재 작가이자 부와 명예의 정점에 선 사내였죠. 하지만 황금빛 전등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지어 있었습니다. 외독균이 그의 뇌신경을 사정없이 파먹어 들어가는 지독한 편두통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 속에서 사내는 머리를 감싸쥔 채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눈앞의 가구들이 기괴하게 뒤틀리고 벽면의 거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괴물이 자신을 비웃는 환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성이 완전히 조각나버린 사내는 결국 광기에 가득 찬 눈으로 침대 옆 협탁 서랍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차갑게 빛나는 리볼버 권총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죠. 사내는 망설임 없이 권총을 들어 자신의 관자놀이에 갖다 댔습니다. 귓가에는 오직 죽음으로 이 지옥 같은 통증을 끝내라는 악마의 속삭임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찰나의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사내가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탁항. 날카로운 금소금이 침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꽃은 튀지 않았고 방안을 뒤흔들어야 할 천둥 같은 총성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권총은 그저 무겁고 싸늘한 침묵만을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텅 빈 총통. 그의 충직한 하인 프랑수아가 주인의 이상 증세를 눈치채고 낮에 몰래 권총의 총알을 모두 빼두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이라 믿었던 죽음마저 실패하자 사내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프랑수아, 이 멍청한 놈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날 내버려둬. 날 이 지옥 속에서 꺼내달란 말이다. 왕증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잔혹한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사내는 권총을 바닥에 내던진 뒤 욕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위에 놓여있던 날카로운 면도칼을 집어들었죠. 거울 속에 비친 초점 없이 풀려버린 자신의 눈동자를 노려보던 사내는 주저없이 자신의 목을 향해 칼날을 깊숙이 그어버렸습니다. 서늘한 감촉과 함께 하얀 대리석 세면대가 순식간에 붉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혈이 바닥을 적시고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온 하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사내는 피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발 날 죽여줘. 내 머릿속의 괴물을 멈춰줘. 유럽을 매료시켰던 위대한 대문호가 스스로를 난도질하며 파멸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프랑스 문학사상 가장 날카로운 펜을 가졌으나 동시에 가장 참혹한 광기 속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천재 작가 기드 모파상의 숨겨진 인생 비극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더 깊고 풍성한 역사 인문학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천재 작가를 평생 지배했던 냉소주의의 뿌리, 그의 잔혹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인간의 영혼이 지닌 가장 추악하고 나약한 단면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던 사내, 기드 모파상. 그의 펜초 끝에 묻어있던 지독한 냉소주의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뼈저린 혐오감은 사실 그가 태어난 요람에서부터 싹튼 저주였습니다.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한 아름다운 성에서 태어난 기드 모파상은 겉보기에는
상류층 귀족 가문의 축복받은 장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대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은 매일 밤 증오와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과도 같은 전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귀스타브 드 모파상은 허울만 좋은 귀족 가문의 바람둥이 한량이었고, 어머니 로르드 푸아트뱅은 극도로 섬세하고 문학적 교양이 깊지만 동시에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릭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애초에 파국이 예정된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교계의 수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리며 가문의 재산을 탕진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를 모욕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모파상은 저택의 어두운 복도 구석에 숨어 부모가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잔인한 폭언들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너처럼 천박하고 음탕한 인간을 남편으로 둔 내 인생이 저주스럽다. 오늘은 또 어떤 계집옷자락을 붙잡고 추태를 부리다 온 거지? 어머니 로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대저택의 천장을 울리면 아버지 귀스타브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가구들을 내던졌습니다. 시끄러워. 당신의 그 숨막히는 히스테리 때문에 내가 집 밖으로 도는 거야. 오귀한 척하지 마. 당신을 보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끔찍한 불화 속에서 어린 기드모파장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성벽은 오직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로르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보상 심리를 첫째 아들인 모파상에게 강박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모파상을 무릎에 앉히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어주며 문학적 감수성을 주입했고, 동시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악하고 위선적인지, 나아가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추악한 사기극인지를 소년의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기야, 이 세상에 남자의 사랑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단다. 저 사악한 부르주아들의 결혼이란 건 오직 돈과 성욕을 거래하는 인간 시장일 뿐이야. 내 아버지를 보렴. 인간이란 결국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짓밟는 이기적인 괴물들이란다. 어머니의 이 독설은 소년 모파상의 가슴 속에 깊은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사랑에 대한 환멸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 그의 가치관의 뼈대를 이룬 것이죠. 결국 모파상이 11살이 되던 해, 부모는 당대 프랑스 사회에서는 극히 이례적이었던 법적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저택을 나와 노르망디의 한적한 어촌 마을인 에트르타로 이주했습니다. 마침내 지옥 같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찾아온 평화였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집착과 트라우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 로르의 정신질환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종종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방 안의 불을 모두 끈 채 며칠 동안 식사를 거부하기도 했고,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목을 매려 하거나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어린 모파상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절 두고 떠나시면 안 돼요. 왼손을 잡은 어머니의 마른 손가락은 사르르 떨렸고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이 유약하고 미쳐가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파멸시킨 이 세상의 위선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차가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 시기 에트르타의 거친 바닷가에서 보낸 소년 시절은 모파상의 육체와 정신에 기묘한 이중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정신질환과 자살 기도라는 음습한 트라우마 속에서 도망치기 위해
일부러 더 거칠고 폭력적인 야외 활동에 집착했습니다. 매일같이 차가운 북해의 바다로 뛰어들어 몇 시간씩 파도를 거슬러 수영을 했고, 억척스럽게 노를 저으며 자신의 가냘픈 신체를 근육질로 단련시켰습니다. 동네의 거친 어부들과 어울려 욕설을 배우고, 사냥총을 들고 들판을 누비며 짐승의 숨통을 끊는 감각을 즐겼죠. 이것은 내면의 유약함과 정신적 공포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방어 기제이자 강박적인 마초 컴플렉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처럼 미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 이 단단한 근육과 강인한 신체를. 하지만 그가 아무리 거친 바다 사나이처럼 행동하려 해도 밤이 찾아와 서재의 촛불 앞에 앉으면 그의 펜 끝에서는 오직 서늘하고 냉소적인 시선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년 시절의 모파상에게 비친 인간 사회는 오직 서로를 속고 속이는 거대한 연극판에 불과했습니다. 고귀한 척하는 귀족들은 뒤에서 더러운 성욕을 채우기 바쁘고, 경건함을 외치는 성직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있으며, 평범한 소시민들은 단돈 몇 프랑의 동료를 배신하는 추악한 존재들. 이 지독한 유년기의 상처는 훗날 그가 집필하게 될 수많은 단편 소설들에 마르지 않는 마중물이 됩니다. 인간의 위선을 폭로하는 냉혹한 관찰자의 눈. 그것은 부모의 깨어진 침실과 어머니의 핏기 없는 입술을 바라보며 자란 소년, 기드모파상의 서글픈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13살이 되어 신학교 기숙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는 이미 종교와 신이라는 존재마저도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며 비웃는 조숙한 냉소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의 엄격한 규율과 성경 말씀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교사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풍자하는 시를 쓰다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쫓겨나면서도 소년은 비웃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는 자들이 고작 소년의 시 한 편에 부들부들 떨며 권력을 휘두르는구나. 이 세상에 진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 자신과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것의 현실뿐이다. 이렇게 소년은 거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채 더 큰 혼돈과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의 청년이 된 기드모파상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가 책 속에서 읽었던 그 어떤 비극보다 더 잔인하고 추악한 지옥도였습니다. 1870년 프랑스가 이끄는 나폴레옹 3세의 제국과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사이에서 거대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른바 보불전쟁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하던 20살의 모파상은 애국심에 불타 자원 입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징집령에 따라 노르망디 전선의 해군 행정병이자 보병으로 군복을 입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전장이라는 극한의 공간은 부모의 불화 속에서 자라나 가뜩이나 인간을 불신하던 청년 모파상의 가슴속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날리게 됩니다. 그가 군대 속에서 목격한 프랑스군의 실체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신문과 정치가들은 위대한 프랑스 제국의 영광과 승리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실제 전선에서 모파상이 마주한 것은 무능하고 부패한 지휘관들과 굶주림에 지쳐 서로를 짓밟는 병사들의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장군들은 전략도 없이 병사들을 총구 앞으로 내몰았고, 군수품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보급품을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제대로 된 군화 한 켤레도 지급받지 못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동료 병사들을 바라보며 모파상은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 비극적인 전장 속에서 펼쳐진 한 장면은 청년 모파상의 뇌리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문신으로 남았습니다. 프랑스군이 프로이센군에게 처참하게 대패하고 패잔병들이 노르망디의 진흙탕 길을 따라 퇴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몸에 피와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걸어오는 병사들 곁으로 화려한 마차 한 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그 마차 안에는 파리에서 도망쳐 나온 고위 귀족들과 자산가 부르주아들이 가득 타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병사들을 향해 문을 굳게 닫아 걸은 채 마차 안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최고급 포도주와 거위간 요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봐, 저 더러운 패잔병 놈들이 우리 마차에 타려고 하면 당장 채찍을 휘두르게. 저런 천박한 인간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끔찍하군. 마차 창문 틈새로 흘러나온 한 귀족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은 순간 모파상은 손에 쥔 소총을 부러뜨릴 듯이 움켜쥐었습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인가? 나라가 망해가는 길목에서도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주머니 속의 금화만을 챙기는 저자들이 진정 고귀한 척 교양을 떨던 인간들의 본 모습이란 말인가?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인 괴물로 만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한 모파상은 군대라는 거대한 집단 자체에 극도의 혐오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이란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이 합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연극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연극 속에서 가장 먼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바로 인간의 양심이다. 실제로 모파상은 패전의 혼란 속에서 프랑스 군대가 후퇴할 때 낙오된 아군을 구하기는커녕 서로의 식량을 빼앗기 위해 총부리를 겨누는 병사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국심이나 동료애 같은 고결한 가치들은 굶주림과 공포 앞에서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내리는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끔찍한 보불전쟁의 경험은 훗날 모파상을 하루아침에 전 유럽의 스타 작가로 만들어준 불후의 데뷔작 비계 덩어리의 뼈대가 됩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찌질하고 위선적이며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날것의 인간 시장을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20살의 나이에 진흙탕 전장 속에서 흘렸던 환멸의 눈물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군복을 벗어던지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집단이나 이념도 믿지 않겠다. 인간의 탈을 쓴 위선자들의 실체를 내 평생에 걸쳐 세상에 폭로하리라. 청년 모파상의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세상을 향한 날카롭고 서늘한 복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참혹한 상은 레진흙탕 속의 기억을 뒤로한 채 파리로 돌아온 청년 기브 모파상. 하지만 대문호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생계의 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죠. 가문의 재산은 이미 바람둥이 아버지가 탕진한 지 오래였고 미쳐가는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짐이 22살의 청년 가장 모파상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1872년 해군성의 말단 행정 서기 공무원으로 취직하며 지루하고 칙칙한 관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훗날 교육부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약 10년에 걸친 이 말단 관료 시절은 모파상에게 있어 거대한 감옥이자 동시에 최고의 사념표였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출근해야 했던 해군성의 사무실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 더미와 관료주의의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파상이 맡은 일은 온종일 기펜을 움직여 영수증과 행정서류를 베껴 쓰는 지극히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글자를 채워넣고 그가 받는 돈은 고작 100프랭 남짓. 지독한 가난 속에서 그는 매일 밤
단돈 몇 센트를 아끼기 위해 묽은 수프와 딱딱한 빵 조각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연화한 파리의 밤거리,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실크 모자를 쓰고 미녀들과 웃어대는 부르주아들을 바라보며 모파상은 자신의 초라한 처지에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서리더미 속에서 냉소적인 관찰자 모파상의 눈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주변을 채우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과 파리의 소시민들을 강박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아부를 떨며 동료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계장, 한 10센트의 보너스를 더 받기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류를 조작하는 서기, 겉으로는 고상한 척 성경을 읽지만 퇴근길에는 사창가로 직행하는 관료들. 모파상에게 그 사무실은 인간의 가장 찌질하고 속물적인 욕망이 날 것 그대로 출렁이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파상의 옆자리인 한 늙은 서기가 훈장을 받기 위해 상사에게 뇌물을 바치고 투고라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상사가 자리를 비우자 모파상은 그 서기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툭 던졌습니다. 선배님, 고작 그 구리 조각 하나를 가심해 달려고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팽개치셔야 합니까? 그러자 늙은 서기는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사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뭘 알아? 이 훈장 하나가 있어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겨우 인간 대접을 받는단 말이야.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모파상은 조용히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 불쌍하고 추악한 영혼이여. 인간이란 고작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에 묶여 스스로 노예가 되는구나. 모파상은 퇴근 후 밤이 되면 낮 동안 사냥한 인간들의 추악한 군상을 공책에 빽빽하게 기록했습니다. 허영심의 눈이 멀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화려한 목걸이를 빌렸다가 평생을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서 보내는 여인의 이야기. 단돈 몇 프랭을 아끼기 위해 길바닥에 떨어진 끈조각을 주었다가 이웃들의 모함과 불신 속에서 미쳐 죽어가는 노인의 이야기. 이 시기 그가 서류 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소시민들의 찌질한 일상과 잔혹한 본능은 훗날 그의 천재적인 단편소설인 목걸이와 줄끈 같은 불후의 걸작들로 고스란히 재탄생하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파상은 낮에는 유령처럼 서류를 베끼고 밤에는 만년필을 칼처럼 휘두르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영혼이 메말라가는 지옥 같은 관료 생활이었지만 그는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루함을 강박적인 문학적 자산으로 치환해 나갔죠. 나를 이 먼지구덩이 속에 가둔 이 위선적인 세상을 향해 언젠가 내 펜 끝으로 거대한 비수를 꽂으리라.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이를 갈던 이 말단 공무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리의 가장 은밀하고 추악한 속사를 가장 잘 아는 잔혹한 사냥꾼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기드 모파상에게 마침내 일생일대의 거대한 기둥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대 프랑스 리얼리즘 문학의 거장이자 대문호였던 귀스타브 플로베르였습니다. 플로베르는 모파상의 어머니 로르와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각별했던 사치스러운 문학적 동반자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고군분투하던 로르는 거장 플로베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천재적인 장남을 거두어달라고 간청했죠. 그렇게 1873년 20대의 청년 모파상은 대문호의 서재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자 동시에 지독한 지옥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플로베르는 친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파상을 대충 봐주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 속에 서린 날것의 재능을 알아보고 보석을 깎아내듯 혹혹하고 잔인한 문학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프로베르가 무파상에게 주입한 문학적 철칙은 그 유명한 일물 일어설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명사는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을 생생하게 움직이게 할 동사도 오직 하나뿐이고 그것을 꾸밀 형용사도 오직 하나뿐이라는 완벽주의적 신념이었습니다. 프로베르는 모파샹이 들고 오는 원고를 소리내어 읽은 뒤 가차없이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게 글이냐? 문장 속에 쓸데없는 기름기가 가득하구나. 형용사 뒤에 숨지 마라. 단어 하나를 고를 때 자네의 목숨을 걸란 말이다. 다시 써오게. 플로베르의 불호령이 서재를 뒤흔들면 모파샹은 입술을 깨물며 타오르는 원고지 불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거자는 청년에게 기괴할 정도로 혹독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저기 길모퉁이에 앉아있는 마차꾼을 보게나. 자네가 내일 나에게 글을 써왔을 때 내가 그 마차꾼을 수많은 파리의 마차꾼 중 오직 그 사람으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단 몇 줄의 문장으로 그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해오게. 만약 다른 마차꾼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자네의 글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에. 이 잔혹한 훈련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7년이라는 기나긴 무명 시절 동안 모파샹은 단 한 편의 작품도 세상에 발표하지 못한 채 오직 플로베르의 채찍질 아래서 글을 쓰고 지우고 찢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매독으로 인한 초기 두통이 밀려오고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는 프로베르가 요구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찾기 위해 강박적으로 머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어설픈 감상이나 문학적 멋부림은 거장의 서재 속에서 철저하게 난도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수련 과정을 거치며 모파상의 필력은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고 단단하게 벼려졌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인간의 위선적인 내면에 단숨에 관통하는 완벽주의적 묘사 능력이 완성된 것입니다. 프로베르는 모파샹에게 단순한 문학 스승을 넘어 부모의 이혼 이후 텅 비어있던 아버지라는 존재의 자리를 채워준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거장의 엄격한 브레이크가 있었기에 모파상은 자신의 내면에 소용돌이치던 파괴적인 충동과 사생활의 방탕함을 억누르고 오직 문장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었죠. 그러나 1880년 5월 모파상이 데뷔작을 발표하기 직전 그의 인생을 지탱하던 이 거대한 기둥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플로베르의 사후, 모파상이 느낀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무덤가에서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엄격하게 통제해주던 유일한 등불이 꺼졌구나. 이제 나는 이 추악한 세상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한단 말인가.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천재의 영혼은 이때부터 급격하게 파국을 향해 궤도를 틀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남긴 혹독한 일물일어설의 채찍은 그를 최고의 문장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의 소멸은 훗날 모파상의 정신세계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하는 사조를 낳게 된 비극적인 도화선이었습니다. 1880년 봄, 스승 귀스타브 플로베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과 고독 속에서 30살의 하급 관료 기드 모파상은 마침내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거대한 포탄을 세상에 터뜨리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문단의 거두였던 에밀 졸라는 보불 전쟁을 주제로 한 젊은 작가들의 단편 소설집 매당의 밤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스승의 혹독한 채찍질 아래에서 단 한 줄의 문장도 함부로 발표하지 못했던 모파상은 자신이 전장 속에서 목격했던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인간들의 위선을 담은 원고 한 편을 쭈뼛거리며 내밀었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비계 덩어리였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불전쟁 당시 프로이센군을 피해 마차를 타고 탈출하는 프랑스 상류층 귀족들과 부르주아, 그리고 수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마차 안에는 사창가에서 일하는 뚱뚱한 창녀, 일명 비계 덩어리라 불리는 엘리자베트 루세가 함께 타고 있었죠. 고상하고 애국심이 넘치는 척하는 마차 안의 부르주아들은 창녀라는 이유로 그녀를 벌레 보듯 모욕하고 차별합니다. 하지만 마차가 프로이센 장교에게 붙잡히고 장교가 창녀인 비계 덩어리와 하룻밤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자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됩니다. 적국의 군인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며 거절하는 비계 덩어리를 향해 고귀한 귀족들과 거룩한 수녀들은 온갖 감언이설과 도덕적 위선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침대로 밀어넣습니다. 루세양, 당신이 희생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구하는 숭고한 애국심입니다. 성경 속의 영웅들도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답니다. 그들의 끈질긴 회유와 아부에 못 이겨 결국 비계 덩어리가 눈물을 흘리며 장교의 방으로 들어가자 마차 안의 인간들은 환호를 지르며 최고급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 덕분에 무사히 풀려나 마차가 다시 출발하자 부르주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계 덩어리를 다시 천박한 창녀라며 싸늘하게 외면하고 자신들끼리만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마차 구석에서 굶주림과 모멸감에 온몸을 떨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비계 덩어리의 모습 위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단편 소설이 발표된 순간 파리 문단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듯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결한 애국심과 종교라는 가면 뒤에 숨은 프랑스 상류 사회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속물근성을 이토록 차갑고 날카롭게 해부한 글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대문호들은 영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작품은 단연코 걸작이며 100년이 지나도 살아남을 문학의 탄생이라며 극찬했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평론가들도 모파상의 완벽한 문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파리 문단의 가장 뜨거운 신성으로 떠오른 모파상은 지루했던 하급 관료 생활에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10년 가까이 서류 더미 속에서 단돈 몇 센트에 찌질하게 굴던 무명 작가의 서름이 단숨에 씻겨내려가는 격정적인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사교계의 모든 귀족 영예들과 출판업자들이 그의 집 앞으로 줄을 섰고 그는 평생 꿈꾸던 명성과 부의 문턱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찬사 속에서도 모파상의 입가에는 여전히 쓸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파리의 부르주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어제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들이 이제 내 펜 끝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오히려 좋다고 손뼉을 치는구나. 인간이란 이토록 가볍고 미선적인 존재들인가. 화려한 데뷔의 순간 그는 이미 성공의 달콤함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근원적인 찌질함에 더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편소설 비계 덩어리의 폭발적인 데뷔로 단숨에 파리 문단의 중심에 선 기브 모파상. 하지만 문단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구심 섞인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짧은 호흡으로 독자를 속일 수 있지만 거대한 서사를 끌고 가야 하는 장편 소설에서도 그의 재능이 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죠. 1883년 모파상은 이러한 세간의 우려를 단 한 편으로 잠재우는 첫 장편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 문학사의 길이 남을 불후의 걸작, 여자의 일생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노르망디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라난 순진무구한 귀족 가문의 여인 잔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잔은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백마탄 왕자님 같은 사랑이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 믿었던 순수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잔의 삶은 처절한 파멸의 구렁텅이 속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녀가 운명이라 믿었던 남편 줄리앙은 허울만 좋은 귀족일 뿐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바람둥이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잔의 하녀와 바람을 피워 사생아를 낳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웃집 유부녀와 밀회를 즐기다 분노한 그 여인은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남편의 배신과 죽음 속에서 잔이 유일하게 매달린 구원줄은 오직 하나, 자신이 낳은 아들 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 폴 역시 아버지를 빼다 박은 위선적인 남봉꾼으로 성장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강박적으로 탕진하며 끊임없이 빚을 졌고 결국 잔은 평생을 지켜온 고향의 대저택과 전 재산을 잃고 초라한 오막살이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부모의 사랑, 남편의 의리, 자식의 효도까지. 잔이 인생 속에서 고귀하다고 믿었던 모든 가치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추악하게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것을 잃고 늙고 병든 잔을 향해 그녀의 늙은 하녀 로잘리가 던지는 대사는 모파상의 인생관과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비수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랍니다. 이 담담하고도 서늘한 문장미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이 소설이 발표되자마자 전 유럽은 다시 한번 모파상의 천재성에 경악했습니다. 저 멀리 러시아에서 이 소설을 읽은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은 비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이래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걸작이다. 그는 인간 삶의 허무함과 절망의 본질을 그 어떤 감정적 과장도 없이 칼날처럼 차갑고 완벽하게 포착해냈다. 모파상이 이토록 처절하고 리얼한 여인의 비극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 로르의 부서진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둥이 아버지에게 평생을 고통받고 자식에 대한 집착 속에서 미쳐가던 어머니의 눈물과 비명이 고스란히 주인공 잔의 일생 속에 투영된 것이죠. 이 소설의 메가 히트로 모파상은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랐고 천문학적인 인세가 그의 주머니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 유럽의 독자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모파상은 자신의 서재 속에서 원고지를 정리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숭고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이란 그저 서서히 부식되어가는 고통의 과정일 뿐이다. 거대한 명성의 왕관을 썼음에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와 지독한 허무주의라는 깊은 늪 속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학적 명성과 부를 거머쥔 기드 모파상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함 그 자체였지만 그의 육체와 내면은 이미 20대 시절부터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한폭탄을 품고 있었습니다. 파리 문단의 신성으로 떠오르기 전
지루한 하급 관료 생활의 스트레스와 내면의 고독을 달래기 위해 모파상이 선택한 것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파리의 어두운 골목길과 사창가를 기웃거리며 수많은 인명의 여인들과 분별 없는 성적 접촉을 탐닉했습니다. 스스로를 강인한 마초로 포장하려 했던 강박증은 침실 속에서도 고스란히 발현되어 자신의 정력을 과시하는 것을 최고의 훈장처럼 여기곤 했죠. 그러던 1877년, 그의 나이 불과 27살 때 모파상의 신체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기괴한 반점이 돋아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죠. 의사로부터 내려진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당대에는 치료약이 없던 인류 최악의 성병, 바로 매독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뇌신경이 마비되어 미쳐 죽어가는 잔혹한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 청년 모파상이 보인 반응은 절망이 아니라 기괴한 환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매독에 걸린 사실을 마치 대단한 훈장을 탄 것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나 드디어 매독에 걸렸다. 진짜 매독 말이다. 하급 관료들의 그 찌질한 청병이 아니라 데무노, 보들레르나 루베르가 걸렸던 그 고귀한 예술가의 병에 걸린 거야. 이제 나도 진짜 남자가 되었고 위대한 예술가의 반열에 오를 자격을 갖추었어. 난 더 이상 이 세상의 위선적인 도덕주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황당하고도 오만한 편지 속에는 성병에 대한 당대의 무지와 더불어 삶을 향한 그의 지독한 냉소주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삶이란 썩어 문드러지는 과정일 뿐인데 병 좀 걸린 게 무슨 대수냐는 식의 삐뚤어진 영웅심리였죠. 그는 의사들이 권하는 수은 치료를 비웃으며 여전히 파리의 사교계와 사창가를 넘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악마의 실체를 미처 깨닫지 못한 무지한 청춘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독균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잠복기 속에 숨어있던 매독균은 모파상이 세계적인 대문호로 성공하여 부와 명예의 정점에 선 바로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뇌와 신경계를 잔인하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30이 넘어가면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이 매일 밤 찾아와 그의 머리통을 도끼로 찍어내리는 듯한 통증을 안겼고 시신경이 마비되면서 한쪽 눈에 초점이 흐려져 글을 읽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천재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절망감이 엄습해오자 모파상은 그제야 자신이 악마와 잔혹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대 시절 자랑스럽게 뱉어내던 웃음소리는 이제 매일 밤 서재 속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비명과 신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젊은 날 쾌락의 대가로 지불한 성병의 저주가 그의 천재적인 뇌를 서서히 조각내며 파멸의 단두대로 그를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885년 기드 모파상은 자신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이자 당대 사교계의 치부를 가장 잔인하게 파헤친 문제작 베라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베라미란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친구라는 뜻이지만 소설 속 주인공 조르주 디루아는 결코 아름다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수려한 외모와 간사한 말솜씨 하나만을 무기로 상류층 유부녀들을 차례로 유혹하고 배신하며 언론계와 정계의 정점까지 기어오르는 추악한 기회주의자이자 인간 말종이었죠. 이 소설은 발간되자마자 그야말로 메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파리 상류사회의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은 소설 속 디루아의 야비한 모습 속에서
바로 자신들의 은밀한 민낯을 보았고 경악하면서도 기괴할 정도로 이 책을 탐독했습니다. 베라미의 폭발적인 성공으로 모파상의 주머니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인세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단돈 몇 센트에 벌벌 떨던 말단 공무원 출신의 사내가 이제는 파리에서 가장 부유한 자산가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막대한 부를 거머쥔 모파상은 평생 꿈꾸던 호화로운 사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세의 상당 부분을 털어 거대하고 화려한 요트 한 자루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트의 이름을 자신의 소설 제목을 따서 베라미호라고 붙였죠. 모파상은 파리의 숨막히는 사교계와 위선적인 인간들에게서 도망치듯 베라미호에 올라타 지중해로 향했습니다. 칸, 모나코, 이탈리아의 푸른 바다를 항해하며 요트 위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고 화려한 파티를 열어 선상 속에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방랑은 달콤한 휴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뇌를 조여오는 매독의 끔찍한 두통과 내면에서 밀려오는 지독한 허무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도피에 가까웠습니다. 푸른 지중해의 파도 위에서도 그의 차가운 냉소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뿐이었습니다. 이 시기 모파상의 삐딱하고 냉소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파리에는 1889년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여 거대한 철골 구조물인 에펠탑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파리의 수많은 예술가들은 에펠탑이 도시의 우아한 미관을 망치는 추악한 괴물이라며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파상의 증오는 유별났습니다. 그는 에펠탑을 향해 프랑스의 수치이자 거대한 철골 쓰레기라며 독설을 퍼부었죠. 그런데 기이하게도 모파상은 에펠탑이 완공된 후 매일같이 에펠탑 2층에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친구가 이유를 묻자 모파상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거대한 파리 시내에서 저 추악한 에펠탑을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탑 내부뿐이기 때문이네. 내가 저 괴물을 보지 않으려면 괴물의 심장 속으로 기어들어오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 기발하고도 비뚤어진 대답 뒤에는 세상을 향한 그의 지독한 냉소주의와 오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부르주아들의 허영심이 만들어낸 에펠탑을 증오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탑의 가장 높은 곳 속에서 그들이 바치는 돈으로 호사를 누리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베라미호에 돛을 올리며 지중해를 호령하던 천재 작가는 자신이 혐오하던 세상의 위선과 쾌락 속으로 스스로 깊숙이 걸어들어가며 다가올 파멸의 시간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손에 쥔 기드모파상의 사생활은 화려한 요트 베라미호의 항해처럼 우아해 보였지만 그 이면은 기괴할 정도로 어둡고 왜곡된 강박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전 유럽의 상류층 여인들이 이 매력적인 천재 작가의 침실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갈망했죠. 하지만 유명해진 이후 모파상의 침실에는 아주 기이하고 철저한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찾아오는 여성들에게 반드시 얼굴을 가리는 화려한 가면을 쓰게 하거나 불을 완전히 끈 암흑 속에서만 육체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귀족 영예라 할지라도 관계를 맺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타인과의 깊은 감정적 결속이나 내면의 교류를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고독한 괴물의 슬픈 방어기제였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강박적으로 갈구하면서도 그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끔찍하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기야, 남녀 간의 사랑이란 결국 돈과 성욕을 거래하는 인간 시장이었더니란다. 유년 시절 어머니 로르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주입했던 그 독설이 30이 넘은 대문호의 침실 속에서 기괴한 가면의 연극으로 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하고 차가운 여색 탐닉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파리 곳곳에서 교와 관계를 맺은 여인들이 사생아를 낳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모파장은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을 고용해 여인들을 천박한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훗날 쏟아지는 양육비 소송과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모파상의 인간관계에 대한 혐오와 환멸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간은 없다. 저 계집들도 결국 내 명성과 주머니 속의 금화를 노리고 찾아오는 뱀들일 뿐이다.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모파상은 기이하게도 눈에 보이는 금전과 계약서에 무섭도록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출판사들과 계약을 맺을 때 단 1프랭의 인쇄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구가 가득한 계약서를 몇 시간씩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따지는 수전노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번은 출판업자 인쇄 지급을 며칠 미루자 모파상은 집무실 테이블을 콱 내려치며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돈을 단 하루라도 늦게 주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과 같소. 당장 계약서대로 금화를 입금하지 않으면 내 법정에서 당신들의 전 재산을 압류해버리겠소. 당대 최고의 예술가치고는 지나치게 좀스럽고 탐욕스러운 모습의 출판업자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돈에 대한 집착 뒤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지키려는 유약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독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마비되어 가고 극심한 두통이 뇌를 찌를 때마다 모파상은 오직 은행 계좌에 쌓여가는 황금만이 자신을 파멸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성벽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문학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오직 돈과 쾌락, 그리고 인간에 대한 혐오만이 남은 사내. 가면 뒤에 숨어 육체를 탐하고 계약서 위에서 금화를 세던 천재 작가는 자신이 그토록 소설 속에서 비웃고 경멸했던 추악한 부르주아의 모습 그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890년이 가까워지면서 기브모파상을 휘감은 공포의 그림자는 이제 그의 방안을 넘어 피부치 가문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식물학을 연구하며 정원사로 일하던 사랑하는 남동생 에르베 모파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온순하고 차분했던 동생 에르베가 30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풀린 채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정원의 아름다운 꽃들을 닥치는 대로 짓밟고 가위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발작을 일으킨 것이죠. 동생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모파상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단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동생 에르베 역시 형과 마찬가지로 20대 시절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 매독에 감염되었고 그 매독균이 뇌신경을 파먹어 들어가는 뇌신경마비 증세, 즉 진진마비에 걸렸다는 판정이었죠. 동생의 광증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자 결국 모파상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동생을 파리 외곽의 어두운 정신수용소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동생이 철창에 갇히던 날, 모파상은 수용소의 축축하고 음습한 복도를 지나 동생의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동생의 몰골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우아한 가문의 핏줄이었던 에르베는 이제 온몸이 가죽끈과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그것과 같았죠. 에르베는 자신을 찾아온 친형 모파상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허공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기괴한 괴성을 지르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돌멩이와 먼지를 입속으로 강박적으로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에르베, 정신 차려라. 나다. 네 형 기가 왔단 말이다. 모파상이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동생은 그저 피가 나도록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철창 속에서 쇠사슬을 쩔렁거리며 미쳐 날뛰는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던 순간 모파상의 온몸에 흐르는 피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극한의 공포가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죠. 그것은 단지 동생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철창 속에서 짐승처럼 구르는 동생의 미쳐버린 얼굴은 정확히 몇 년 뒤 자신이 맞이하게 될 잔인한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매독에 걸렸다. 내 뇌 속에서도 저 악마 같은 균들이 매일 밤 통증을 가하며 이성을 파먹고 있지 않은가. 정신수용소의 철문을 나서는 모파상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그는 마차에 올라타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피를 토하듯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머지않아 저 철창 속에 갇히겠지. 내 정신이 조각나고 내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위대한 문장들을 모두 잊어버린 채 저렇게 바닥에 모래를 삼키는 짐승으로 전락하겠지. 신이시여, 제발 이 잔혹한 저주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인간의 위선을 비웃던 사막 같은 냉소주의자 모파상은 동생의 철창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은 채 다가올 자신의 파멸을 직면하며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그림자는 마침내 그의 서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87년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기 데모파사는 자신의 문학 인생 중 가장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독보적인 중편 소설 한 편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바로 오를라. 프랑스어로 저기 밖에를 뜻하는 단어들을 조합한 기이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평범하고 이성적인 한 사내의 침실 속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절대적 존재인 오를라가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잠든 사이 머리맡에 놓아둔 물과 우유를 마셔버리는 기이한 현상을 겪습니다. 형체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괴물은 샤네의 정신을 지배하고 이성을 갉아먹으며 서서히 그의 자아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샤네는 거울을 보아도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 않고 오직 자신을 가로막은 투명한 괴물의 장막만을 느끼며 미쳐가죠. 결국 샤네는 그 보이지 않는 괴물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저택에 불을 지르고 하인들이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독백합니다. 아냐, 불로도 그놈을 죽일 수 없었어.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구나. 이 소설이 발간되었을 때 파리의 독자들과 평론가들은 신선한 심리공포, 문학의 탄생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기괴함을 뛰어넘는 천재적인 상상력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설은 모파상의 화려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 그의 뇌 속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던
정신분열과 파멸의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한 잔혹한 유서이자 비명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 모파상은 소설 속 주인공과 완전히 똑같은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어나면 침대 가장자리에 누군가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텅 빈 방 안을 향해 향수를 미친 듯이 뿌려대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서 있잖아. 저기 투명한 괴물이 내 피를 마시려고 서 있단 말이다. 당장 저놈을 내 방에서 쫓아내. 의사들은 그가 매독으로 인한 시각 손상과 신경 증세, 그리고 지독한 두통을 잊기 위해 매일 코로 흡입하던 에테르 마약의 부작용으로 환각을 보는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모파상에게 그 괴물은 그 어떤 현실보다도 생생한 실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소설 오를라 속의 괴물에게 완전히 영혼을 빼앗긴 채 매일 밤 미쳐가지 않기 위해 약물을 들이키는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유럽을 매료시켰던 천재적인 문장력은 이제 자신의 미쳐가는 뇌가 뿜어내는 비명을 받아 적는 유일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1891년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기드모파상의 이성은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조각나 있었습니다. 그의 뇌신경을 사정없이 파먹어 들어가던 매독균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끔찍한 편두통의 지옥을 선물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강력한 마취제인 에테르병을 꺼내 코로 들이마셨습니다. 일시적인 마비 효과 뒤에 찾아오는 것은 더 기괴하고 거대한 환각의 늪이었습니다. 에테르의 음습한 환각 사조 속에서 화려한 파리의 풍경은 악마들의 놀이터로 일그러졌고, 사교계 귀족들의 웃음소리는 그를 조롱하는 칼날로 변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파상이 자신의 서재 속에서 만년필을 든 채 원고지를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천장을 부술 듯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촛불만이 방 안을 위태롭게 밝히고 있었죠.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든 순간 모파상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서재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서재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얼굴을 한 또 다른 기드모파상이었습니다. 자아 분열이 만들어낸 끔찍한 도플갱어의 환영이었습니다. 그 투명하고도 생생한 유령은 모파상의 맞은편 의자에 당당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모파상을 향해 비웃는 듯한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유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여있던 모파상의 원고지를 가로채더니 만년필을 쥐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모파상은 머리를 감싸쥔 채 서재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가. 네 놈이 내 천재성을 훔쳐가려는구나. 내가 미쳐가고 있다. 내 뇌가 녹아내리고 있어. 그는 방 안의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아닌 소설 속 괴물 오를라나 또 다른 분신이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환각 증세가 극에 달하자 모파상은 하인들에게 방 안의 거울을 모두 천으로 가리거나 깨트려 버리라고 강박적으로 명령했습니다. 프랑스와 거울을 다 치워. 저 속에 있는 내가 날 보고 웃고 있단 말이야. 신이 그에게 내린 유일한 무기이자 구원이었던 만년필마저 매독이 시신경을 완벽히 마비시키면서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쓸 수 없게 되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글을 쓸 수 없게 된 천재는 이제 비서에게 구두로 문장을 불러주며 억지로 지필을 이어갔지만 머릿속의 문장들은 조각난 거울처럼 사방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지상의 그 어떤 도덕과 종교도 비웃던 오만한 천재 작가는 매일 밤 미쳐가지 않기 위해 에테르와 약물에 의존하는 비참한 폐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더 이상 위대한 문학의 요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정신의 단두대였던 것입니다. 1892년 새해 벽두의 잔혹한 자살 시도 사건 직후 피범벅이 된 기베모파상은 더 이상 자신의 화려한 저택 속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난도질당한 이 위대한 천재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죠. 결국 그는 파리 외곽에 위치한 악명 높은 정신병원인 블랑슈 박사의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어 차가운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파리의 사교계를 호령하고 지중해를 호화요트로 방랑하던 전 유럽의 대문호가 순식간에 법적으로 격리된 정신질환자로 전락하는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블랑슈 병원의 독방 환경은 잔인했습니다. 방 안에는 자해를 막기 위한 두꺼운 가죽 매트리스만이 깔려 있었고 창문에는 튼튼한 철창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발작이 찾아올 때마다 간수들은 모파상의 거친 근육질 몸을 제압하고 가죽끈과 무거운 쇠사슬로 그를 침대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쇠사슬이 쩔렁거리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독방의 정막을 깨뜨릴 때마다 모파상은 허공을 향해 피를 토하듯 괴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소리 속에는 더 이상 그가 평생을 바쳐 다듬었던 우아한 프랑스어 문장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독균이 뇌세포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탓에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쓴 소설이 무엇인지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신이 내린 천재성의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정신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정신이 완전히 조각나버린 모파상의 병원 생활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기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블랑슈 박사가 다가오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과대망상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박사님, 제발 날 내보내 주시오. 내 방 안에는 지금 수백만 캐롯의 다이아몬드가 가득 차 있단 말이오. 내가 바로 신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영토가 내 것인데 왜 나를 이 셀창살 속에 가두는 거요? 그의 기괴한 증세는 식사 시간마저 오염시켰습니다. 그는 간수들이 가져다주는 우아한 식사를 바라보며 나를 독살하려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식판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묶인 사슬을 끄덕이며 독방 바닥을 짐승처럼 기어다녔죠. 그는 바닥에 떨어진 먼지와 작은 돌멩이, 모래 조각들을 손으로 긁어모아 자신의 입속으로 감각적으로 집어넣고 삼키려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으로 인간의 위선을 해부하고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단어만을 골라 문장을 쓰던 대문호가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독방 바닥에 모래를 삼키는 비참한 짐승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창문 틈새로 잔인하게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모파상은 밤마다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다 이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의 주치의와 충직한 하인 프랑수아는 철창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저 사내가 진정 전 유럽을 매료시켰던 위대한 기드모파상이란 말인가. 인간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이 참혹한 인간 시장의 종착지 속에서 프랑스 문학의 가장 빛나던 별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추악하게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1893년 7월 6일 마침내 기브모파상의 거칠고 비극적이었던 심장 소리가 영원히 멈추어 섰습니다.
브람스 박사의 정신병원 독방 속에서 끊임없는 발작과 망상에 시달린 지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43. 전 유럽을 매료시켰던 천재 작가의 종말은 이토록 쓸쓸하고도 참혹했습니다. 화려한 사교계의 왕관도, 지중해를 호령하던 요트 베라미호도, 그가 그토록 출판사들과 싸우며 움켜쥐려 했던 막대한 황금빛 센트들도, 정신이 부서져 내린 독방 속의 그를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사후 그의 시신은 파리의 몽파르나스 뮤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비 앞에는 생전에 그가 직접 정해두었던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차갑게 새겨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갈망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청년 시절부터 부와 명예, 그리고 쾌락의 정점까지 올라가 보았지만 결국 부모의 불화와 매독의 저주라는 지독한 허무주의 늪 속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천재의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드 모파상이 남긴 문학적 유산은 그가 떠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비수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문학적 대부 플로베르에게 배운 일물 일어서를 법칙을 평생의 무기로 삼아 단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찌질한 속물근성을 해부해내는 리얼리즘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계덩어리의 창녀 루세가 흘렸던 눈물 속에서, 목걸이의 마틸드가 겪었던 허영의 대가 속에서, 그리고 오를라의 사내가 맞이한 광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신의 나약하고 위선적인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 사회라는 거대한 시장을 그 어떤 감정적 과장이나 동정심도 없이 오직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포착해낸 냉소적인 관찰자였습니다. 사랑과 결혼, 애국심과 종교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은 인간의 진짜 본능을 폭로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깨어진 침실과 보불전쟁의 진흙탕 속에서 자라난 소년, 모파상이 세상을 향해 날린 잔혹하고도 위대한 복수극이었던 셈입니다. 모든 것을 원했기에 역설적으로 그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했던 사내. 비록 그의 육체와 이성은 매독이라는 괴물에게 잠식당해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날카로운 문장들은 시간의 부식 속에서도 결코 썩지 않은 채 빛나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우아함과 위선을 비웃었던 천재, 기드 모파상. 그의 서늘한 눈빛은 지금도 그의 책장을 넘기는 우리를 향해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고귀하다고 믿는 그 삶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추악한 오를라가 숨어 있느냐고 말이죠. 오늘 준비한 기드 모파상의 비극적인 인생 드라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